안녕하세요. 영화당 시간입니다. 저는 이동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찰당 김준일입니다. 소설가에게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관찰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네. 근데 이게 관찰과 간섭의 경계가 참 모호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관찰하는 사람에게도 어느 정도의 윤리가 필요하고 선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이걸 넘어가면 일종의 스토킹이 됩니다. 그래서 관찰하되 선을 넘지 않는 개입하지 않는. 방법을 아는 것도 굉장히 소설가에게 중요한 덕목인데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 주제를 한번 저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관찰한 결과를 그렇죠. 관찰시키는 사람이 또 소설가가 아니겠는가. 네, 라임 죽이는데요. 글쎄 말이에요. 네. 네. 일단 제 목소리가 너무 이래가지고 잠깐 네. 사과 말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사실 이 영화당 녹화를 한 차례 연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충분히 낫지 않아서 좀 그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환절기에는 뭐 누구나 한번 이렇게 네, 반면 교사로 그냥 삼아주세요. 그렇죠. 고통을 겪기 때문에 네. 뭐 저한테는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제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좋아 보이기 했으니까. 확실하게 깔아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관찰 딱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은 관찰 정도가 아니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극심한 피해를 입히게 되는 스토킹 범죄에 관한 얘기를 한번 네. 그런 것들을 다룬 스릴러를 한번 모아서 스토킹 스릴러라는 주제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 영화를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스토킹을 한 사람들의 시작은 뭘까? 그러니까 어쩌면 이 사람들도 시작은 아주 미미한 관찰로부터 출발하지 않았을까. 그러다가 자신의 이성을 잃고 어떤 통제력을 상실하게 되면서 스토킹이라는 범죄까지 이르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를 위해서 네. 관찰의 선, 맞아요. 예의의 선, 네. 누군가에게 지켜야 할 거리 같은 것들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경우에 하게 따라서는 되었습니다. 자기는 사랑이라고 말하겠죠. 그렇죠. 상대 입장에서는 극심한 피해이기도 하고 부담이기도 한 건데 네. 무엇보다 폭력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저는 이제 그 말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스토킹이라는 말 쓰인 게 그렇게 오래 안 됐잖아요. 그렇죠. 20년 안 된 것 같고요, 한국에서. 저희 어릴 때는 그런 말 없었어요. 없었죠. 네. 근데 스토킹이란 말이 쓰이고 나서 사람들이 비로소 이전보다 훨씬 더 경각심을 갖고 그 범죄를 대하게 된 것 같고요. 이전에는 스토킹이라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어떤 행동들도 그 사람이 지나치게 사랑하는 거지 뭐 얼마나 좋아하면 그러겠냐 이런 그렇죠. 식으로 집 앞에서 생각했던. 꽃 들고 모퉁이 숨어가지고 있다가 네. 짜잔 사랑해 네. 뺨 때리고 너무 사랑해라고 하는데 그게 다 스토킹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그럴까요? 그런 감정에 관한 문제일수록 사람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건데 상대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끓는 감정만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드리고도 있고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굉장히 싫어했던 속담 중에 하나가 10번째가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라는 속담이에요. 네. 물론 그 속담은 다른 본뜻이 있겠습니다만 많은 경우에 스토킹 같은 그렇죠. 특히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때 계속 들이대서 결과적으로 성공시키려고 하는 그때 합류할 때 이 속담을 썼던 것 같은데 사람은 일단 찍혀서 넘겨야 될 나무가 아닌데다가 이런 속담을 오용하는 것이 오히려 굉장히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저도 싫어하는 속담이 있는데요. 용감한 장안이 미인을 쟁취할 수 있다. 뭐 그런 식의 말들도 보면 있었어요. 여성을 쟁취할 대상으로 보고 네. 누군가가 노력하면 네.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네. 스토킹의 발판인 것 같습니다. 사실 스토킹 스릴러의 전성기는 80년대와 90년대였던 것 같아요. 이때 이런 영화들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뭐 예를 들면 위험한 정사, 네. 위험한 독신녀, 이제 위험한 시리즈들이 있었고 네. 그거 외에도 뭐 요람을 흔드는 손 같은 아, 그렇죠. 케이프 피어 같은 영화 커티스 앤슨. 맞아요. 벌써. 그런 영화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영화들을 지금부터 최근에 나왔던 특히 이제 마담 사이코라는 영화가 있었고요. 많이들 안 보셨겠습니다만 굉장히 흥미진진한 스릴러죠. 네. 더 기프트라는 그렇죠. 영화 두 편을 모아서 이 두 편 보여주셨는데 네. 마담 사이코는 제목부터 약간 뭐 강해 보이잖아요. 근데 더 그렇죠. 기프트하고 어떻게 엮이지? 글쎄요. 선물을 주는데 왜 스토킹이지? 라는 생각을 하고 봤는데 보고 나니까 무섭더라고요. 선물 함부로 받을 게 아니더라. 글쎄요. 네. 네. 자, 이제 이 두 편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먼저 네. 1분 브리핑. 일본 브리핑 뭐 제가 여러 개 준비를 했었는데 뭐 접근 금지에 대한 가처분에 대한 얘기를 할까 뭐 다양한 법에 대해서 할까 하다가 오늘은 좀 영화 이야기를 할 때 무거워질 것 같아서 네. 일본 브리핑을 좀 가볍게 한번 가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브리핑은 정말 가볍고 항상 가벼웠어요. 그랬어요? 네. 난 무겁게 한다고 했는데 농담입니다. 저의 무게라는 네, 게 네. 참 가벼워요. 아니요, 재치라는 뜻이고요. 네. 일본 브리핑 보시겠습니다. 네. 네. 싹
관심이 귀엽죠? 가요. 네. 그러니까 오늘 그림부터. 오늘 다룰 두 편의 영화에 공통점이 뭘까 보다가 개 이름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래서 개 이름을 한번 탐구를 해보자. 그래서 그러네요. 개 이름을 짓는 몇 가지 방법이라는 재밌다. 이름을 준비했고요. 네, 이런 거 좋아요. 네. 네. 일단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개가 누굴까? 저는 어릴 때 래쉬였거든요. 메리하고 쫑 아니에요? 한국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벤지. 벤지, 래쉬 이런 래쉬. 그런 개들의 영화를 보고 자랐기 때문에 네네네. 그 이름을 들으면 약간 개가 딱 떠오르거든요. 또 제가 또 유명한 개 이름으로 후치라는 후치. 이름인데 터너 후치에서 터너 후치. 톰 행크스가 같이 나왔던 그 개가 허그종. 네, 그 개가 후치라는 이름도 굉장히 재밌는 이름 같아가지고 그 두 개가 제일 유명한 이름 같고 이 그림은 제가 좋아하는 팀 버튼 감독의 프랑켄윈이 나오는 스파키라는 이름의 개인데요. 어쩌면 스파키라는 이름은 미래를 예견하는 일종의 스포일링 이름이 아닌가. 이 스파키 운명을 생각을 한다면 이 개의 운명이 이름에 내재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해서도 개가 되게 중요한데 주인공이 개를 키우다가 옆집에 있는 개를 키우다가 마음이 바뀌는 이야기거든요. 맞아요. 영화에서 나오는 버델이라는 개인데 개 이름 버델이군요. 버델이 라틴어로 녹색에 대한 거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색깔의 이름인데 이 주인공이 마음이 황량한 상태에서 녹색으로 변해가는 이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색을 표현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키우는 반려동물의 이름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저는 뭐 저희 고양이인데 소미. 네. 그 이름의 근거는 뭐였어요? 아, 힐소자에다 아름다울 미자를 써서. 한자 네. 아, 원래 처음 들어왔을 때는 하얗거든요. 지금은 약간 갈색. 그게 역시 약간 색깔을 표현하는 거네요. 그쵸, 그쵸. 네. 거꾸로 하면 또 미소였어요. 네. 갑자기 또 소미 얘기하니까 기분 좋아지네. 좋아지네. 네. 목소리가 좋아지시는 것 같은데. 글쎄 말이에요. 네. 그래서 어쩌면 소미 역시 색을 표현하는 버델식의 이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또 하나 웨인왕의 윈딕시라는 영화에 윈딕시라는 윈딕시. 개가 나오는데 이 개의 윈딕시라는 이름은 뭐냐면 이 윈딕시가 그 발견된 장소가 윈딕시라는 슈퍼마켓이었던 거예요. 그 슈퍼마켓 이름을 따가지고 이름을 윈딕시라고 지은 거죠. 코코에서도 단테라는 아주 유명한 개 이름이 나오죠. 단테는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신곡을 쓴 작가의 이름인데 어쩌면 철학적 의미를 담은 이 영화의 주제를 담은 그런 이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어쩌면 뭐 플라톤, 소크라테스 이런 식의 이름을 개나 고양이에게 지어주는 것은 어쩌면 그 동물이 어쩌면 인간보다 더욱 철학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짓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나오는 두 편의 영화에서 일단 더 기프트의 보쟁글이라는 개가 나옵니다. 이 보쟁글은 미스터 보쟁글. 그렇죠. 미스터 보쟁글이기도 하고 세미 데이비스 주니어의 노래에 나오는 보쟁글을 따온 건데 굉장히 중요한 진실을 담고 있는 이름입니다. 이 주인공이 보쟁글이라는 이름을 얘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의 주인공을 만든 사람을 세미 데이비스 주니어로 생각하지만 사실 만든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잘 모르지만 진실은 모르지만 어쩌면 이 영화에서 아무도 모르는 진실을 알고 있는 한 남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보쟁글이 그렇게 쓰인 게 아닌가 싶기도 해서 또 그거를 또 결말하고 딱 연결 지으면 네. 굉장히 무시무시한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 보쟁글이라는 단순한 개 이름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화의 주제가 함축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담 사이코 나오는 모튼인데 이건 뭘까? 제가 아주 깊이 심사숙고해봤습니다. 뭐죠? 모튼 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세요? 저 사만다 모튼. 아 그래요? 네. 전 모튼 하키시 떠오르거든요. 아, 모튼의 기시. 네. 아하의 그 리더 페이컨님. 싱어였던 모튼이 노르웨이 사람이고 노르웨이 성이 이름이 모튼이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이 모튼이라는 건 온도를 나타내기 위한 이름이 아닐까라는 뭐예요? 노르웨이라는 곳이 추운 곳이니까 노르웨이 이름을 모튼이라고 지어서 그 이름을 지었다. 그리고 주인공인 이자벨 리페르의 이름에서 히덱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그게 헝가리어로 콜드예요. 춥다는 뜻이에요. 그렇더라고요. 그것도 온도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이 마담 사이코에 나온 이름은 온도를 나타내는 이름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서 이렇게 예를 들면 고양이 이름을 쌀쌀이 이렇게 지을 수도 있잖아요. 쌀쌀 맞아서 쌀쌀이 늘 수도 있지만 추워서 쌀쌀 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온도를 나타내는 이름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다양하게 개 이름을 짓는 방법을 한번 공유해봤습니다. 다 멋지네요.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개 이름을 짓는 방법까지 영화당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참 알겠습니다. 다양하죠? 네, 알뜰하다. 네. Oh, bless your heart. Would you like a cup of coffee?
Where are the candles? How exciting. This is not a problem. What do you want from me? I deserve better. 네, 먼저 마담 사이코입니다. 영화는 일단 연기가 굉장하죠. 네, 이자벨 페르와 클로이 모레츠 두 사람의 연기만으로도 이 양대 산맥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있고요. 한편으로는 저는 약간 이 제목이 좀 약간 실망스러웠습니다. 한국 제목. 네. 네. 그러니까 원제는 그레타, 주인공인 그레타 히덱의 그레타를 한 건데 마담 사이코로 하니까 아, 이 사람이 사이코구나 하고 생각하고 보게 되잖아요. 제목이 스포일러야.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이코인데 얼마나 사이코인지 보자라는 마음으로 보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 편견을 가지고 보게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약간 앞부분이 맥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다 보고 나면 이해가 되긴 합니다만 왜 그런 제목을 붙였는지는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장르적인 성격을 확실하게 해야 마케팅에도서도 어떤 각인 효과가 있을 테니까. 그레타 하면 얼마나 심심해요. 자, 마담 사이코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이 영화에서 이제 이자벨 이페르는 뭐 현존하는 최고 배우 중에 한 명이죠. 네. 저는 이제 이자벨 이페르를 생각할 때마다 또 현존하는 최고 배우 중에 한 명인 메리 스트립하고 자꾸 비교를 하게 돼요. 한쪽은 유럽 배우이고 한쪽은 미국 배우이고 한쪽은 뭐라고 그럴까요? 천의 얼굴을 가진 그런 배우였던 특성을 얘기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메리 스트립이거든요. 영화마다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자벨 이페르는 영화마다 나오는 모습들이 다 다르지가 않아요. 다 이자벨 이페르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의 개성을 끌고 들어가서 영화를 자기한테 끌고 오는 쪽이 이자벨 이페르라고 한다면 영화 속으로 그대로 들어가서 녹아버리는 스타일이 이제 그 메리 스트립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메리 스트립은 저는 이제 테크닉에 관한 한 거의 끝판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반면에 좀 더 집중적인 연기를 하는 것이 저는 이자벨 이페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마지막으로 또 제가 추측하건데 그 메리 스트립은 캐릭터의 목소리를 어떻게 할까를 가지고 캐릭터를 만들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반면에 이 이자벨 이페르는 특정한 몸 동작이나 제스처를 가지고 인물을 만들어내는데 이 영화에선 발이죠, 발. 네. 네. Now, which shoes would you like to bring? 일단 이 영화도 이제 뭐 가장 끔찍한 스토커 얘기 중에 하나니까 영화 속에서 스토킹이라는 게 초기에는 사실 별로 스토킹처럼 안 보이고 그렇죠. 대부분의 스토킹이 그렇듯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영화에서 굉장히 끔찍한 게 일하는 직장에 찾아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건너편 길가에서 그냥 쳐다보고 있는데 네. 몇 시간째 그 자리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프랜시스가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이 오죠. Sorry, very sorry. This is not a problem. So she can just stand there and stare at me all day, and that's not a problem. Everything's cool. Across the street? Yeah, pretty much. 법이 테두리를 쳐놓았지만 맞습니다. 그 법 바깥에서 얼마나 위험하고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딱 그 장면으로 보여주는 거죠. 더 중요한 건 이 스토킹 자체도 너무 끔찍하지만 스토킹이 더 강력한 범죄의 어떤 일종의 조짐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도 어떤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그런 뭐 사례 중에 하나인 영화가 아닐까?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룸이라는 영화를 다닐 때도 그 얘기를 잠깐 했는데 항상 누군가 선의를 가진 누군가가 타겟이 된다는 거예요. 이 영화에서도 보면 가방을 일부러 지하철역에다가 내버려 두죠. 그럼 그걸 습득한 사람이 뭐 예를 들면 요실물 센터에 갖다 주면 되는데 이미 시간은 늦어서 못 갖다 줄 때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라고 할 때 선의를 가진 사람이 돌려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의 선의를 일부러 테스트를 해서 그 사람을 희생자로 삼는 케이스를 보여주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저는 이 영화 다 보고 나서 그레타의 성공률이 얼마나 됐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 가방 안에 돈도 좀 들어있거든요. 어쩌면 많은 사람들은 그 그럼요, 가방 안에 돈만. 든 돈만 가지고 그냥 가방을 버리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그레타의 성공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시도를 했을 테고 그 시도 끝에 몇 명이 걸려들었을 텐데 그 생각만 해도 약간 끔찍하더라고요. 그 수많은 시도를 했다는 그레타의 마음속의 풍경 같은 것들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가방이 말하자면 떡밥 같은 거잖아요. 희생자를 골라내기 위한. 근데 가방 안에 뭘 넣었을까? 알약을 넣었고 복권을 넣었고 돈을 약간 넣었단 말이에요. 왜 그걸 넣었을까 하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알약? 그 사람이 약한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아픈 사람이니까 도와줘야 됐다는 마음을 들게 할 수 있고
복권이라는 건 그걸 발견하는 것 자체가 뭔가 흥미로운 일에 내가 개입됐다라는 느낌을 준단 말이에요. 그 마지막으로 돈인데 이 돈이 아주 적은 돈도 아니고 많은 돈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거기다 돈을 한 1,000만 원 넣으면 돌려주려고 하는 사람보다 그냥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반면에 돈이 1달러라면 의미가 없겠죠. 근데 적당히 많은 돈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람은 가져가겠죠. 왜 돈을 넣었을까라는 건데 걸러내는 겁니다. 희생자를 말하자면 자기만의 기준에서 돈을 보고 가져갈 사람이라면 자기의 최종 희생자가 되기 어렵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 돈까지 손을 안 대고 직접 가져와서 가방을 전해준다? 그럼 얘는 이 사람 입장에서 볼 때 먹잇감으로서 최적의 상태를 가진 선의를 가지면서도 또 어떤 기준에 No, my 부합하는 roommate 사람은 from Sweden. 그런 게 아닐까 싶은 거죠. Her dad bought her a loft in Tribeca for graduation, so we're breaking it in. Oh, 자, 이 경우에 이제 이 이야기들이 이제 굉장히 끔찍하게 되는데 이제 이 이야기가 결국 뭐에 관한 이야기인가라고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영화는 일단 제목부터 한국에서 스포일러라 아까 농담처럼 말했지만 사실은 굉장히 선이 있고 굉장히 예의 바르고 그리고 또 교양이 풍부한 유럽 출신의 여성으로 보였던 그레타가 사실은 사이코였고 그 다음에 스토커였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게 되는데 그게 나오는 게 영화의 20분 지점이에요. 그 러닝타임 20분 지점에 나온다는 얘기는 그게 스포일러가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랬을 때 이 영화의 주제가 과연 뭘까? 그러면 낯선 사람에게 함부로 친절을 베푸지 말자라는 얘기인지 유실물 센터만 이용하지 직접 연락은 절대 불가라는 영화를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럼 대체 이 영화를 왜 만들었을까라는 부분인데 제 생각에 이 영화는 외로움에 관한 영화인 것 같고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기본적으로 누군가를 강력하게 끌어들인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주인공인 프란시스의 외로움이 굉장히 위험한 또 다른 외로움을 끌어들여서 연합하는 바람에 생겨난 어떤 비극에 관한 스릴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외로움은 인간 본연의 외로움도 있죠. 태어날 때부터 외로운 존재들이니까. 하지만 이 두 사람 외로움은 같이 있다가 하나가 결여되어서 생긴 맞아요. 외로움이거든요. 뭔가 채우고 싶어지거든요. 없어졌으니까. 그럴 때 그 채움이 그 사람에게 독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외로움은 어떤 걸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 스스로 극복해야 되는 것인데 기대고 싶어지니까 그 기대고 싶어지는 마음 자체가 굉장히 큰 공포를 불러들인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바로 그 점을 영화가 시작 부분에서 프란시스가 그레타를 만나기 전부터 프란시스 상태를 보여줘요. 네. 일단 프란시스는 친구 집에서 살고 있는데 그 친구는 굉장히 상대적으로 이제 풍족한 상태인 거죠. 근데 그 친구는 사실상 거의 뉴욕의 상징 같은 인물이거든요. 근데 주인공인 프란시스는 보스턴에서 뉴욕으로 왔어요. 왔는데 초반 상황을 보면 친구랑 너무 친함에도 불구하고 뭔가 친구 사이에서 약간 괴리가 있고 뉴욕 생활에 뭔가 좀 제대로 정착이 안 된 상태입니다. He's like totally adopted this woman. She's my friend. 조금 더 진전이 되다 보면 이 프란시스는 어머니를 잃은 상실감이 너무 크다는 걸 보여주고 그레타는 정반대로 딸을 잃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 전에 남편을 잃고 그러니까 딸을 잃었던 그레타와 어머니를 잃었던 프란시스가 서로 사이에서 일종의 유사 모녀 관계로서 서로가 서로를 채울 수 있는 어떤 최적의 상대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이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이 지나가면 완전히 다른 상황이 되잖아요. 다 보고 나면 그레타라는 사람은 결국 어떤 사람이었을까? 저는 이제 고전 문학에서 얘기를 한다면 위대한 유산이 떠오르는 거예요. 위대한 유산에 헤비샴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독특한 사람이 나오는 남편을 잃고 저택에 스스로를 유폐한 채 네. 밖에 있는 사람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말하자면 사람 자체가 거의 뭐 사멸해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캐릭터가 있는데 그레타가 굉장히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영화에서 어떤 다양한 소품들을 쓰는 것도 흥미로워요. 대표적으로 뭐 가방이라든지 상자라든지 신발 이런 것들이겠죠. 가두는 것들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 그레타가 자신을 방 안에 가두고 자신을 스스로 유폐시키는 것처럼 자신과 함께 하고 싶은 사람, 그러니까 그렇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계속 가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둔다는 이미지 자체가 어쩌면 이 그레타라는 인물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이미지인 것 같습니다. 과거가 있으면 가방에 잘 싸서 그걸 누구한테 붙이거나 어디에 두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방에 대해서 철저하지 못한 사람인 거예요. 말하자면 프란시스는. 영화에 처음에 딱 보다 보면 가방을 놓고 갔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근데 유실물 센터가 문을 닫았단 말이에요. 프란시스는 선한 사람이니까 집에 가져가니까 에리카가 이거 왜 갖고 왔어? 라고 말을 하는 순간 No, Erica, where I come from, that's what we do. Okay, this is Manhattan. You find a bag. You call bomb squad. Don't. 거기에 대해서 프란시스는 뭐라고 말하냐면 보스턴 우리 고향에서는 다 찾아준다는 말을 해요.
고향이라는 건 사실은 과거에 대한 공간적인 개념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영화에서의 가방이라는 건 그녀가 사실은 다 그것을 패킹해서 떠나야 할 무엇인가를 상징하고 있는 그런 소품이에요. 대표적으로 어머니를 너무 사랑했지만 어머니를 또 떠나보냈으면 그 다음부터 자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계속 그렇지 않고 과거에 어머니한테 매여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이 초반에 가방에 관련된 얘기로 또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Just accept it! It's called moving on! You can bring the next president! Leave me alone! She's gone! 자, 이제 그레타가 프란치스 주변의 스토커로서 출몰하면서 위기에 닥쳤을 때 사실은 그녀에게 두 가지 선택이 있었어요. 두 가지 초이스가 있었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 아버지한테 돌아가서 예전처럼 살기 아니면 친구가 자기한테 권하는 것처럼 함께 서부로 떠나서 새 삶을 살기 두 가지거든요. 근데 둘 다 어느 것도 하질 않는 거예요. 하나는 뭔가 하면 사실은 아버지랑 같이 다 산다는 얘기는 과거로 돌아간다는 얘기고 친구와 함께 한 번도 안 가본 서부로 간다는 얘기는 미래를 향해서 떠난다는 얘기인데 이 두 가지 사이에서 대롱대롱 매달린 상태에서 결정적인 위기를 겪는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중요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납치가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납치가 된 상태에서 그레타가 이 가장 친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아버지와 그 다음에 이 함께 있는 에리카를 속이기 위해서 과거에 그 핸드폰을 뒤져가지고 그 과거에 찍은 사진들을 보내준단 말이에요. 그걸 받는 순간 아 얘가 지금 휴가지에 있구나라고 두 사람이 착각하게 되는데 그때 보내준 그 증거물이 과거의 증거물이지 않습니까? 과거의 그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영화는 기본적으로 프랜시스의 어떤 심리 드라마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과거에 붙박힌 채로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가 사실은 이런 일을 겪는 이야기들을 스릴러적으로 풀어낸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In your warm embrace, I'm lost in this quiet place. I'm hiding in your warm embrace. 근데 또 이 그레타 이번에 그 마담 사이코를 보면서 저는 두 장면은 진짜 명장면인 것 같아요. 영화 자체는 사실 약간 평범한 면이 없지 않고 재밌는 정도인데 이 두 장면은 그 자체로 굉장한 장면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는 뭔가 하면 이자벨 리페리의 발연기. 아, 네. 영화 사상 거의 최고의 발연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자벨 리페리가 발연기를 한다는 건 믿을 수 없는. 근데 이 영화에서 진짜 발연기를 하잖아요. 심지어는 발연기를 끝내주는 명연기로 하는데 과연 발연기가 어떨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시작하면 심지어 이자벨 리페리의 등연기부터 시작합니다. 등연기로 시작해서 발연기로 끝나는 놀라운 연기입니다. 글쎄 말이에요. 네, 또 하나는 뭐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두 번에 걸쳐서 꿈에서 깨어나는 장면이 있어요. 네네네. 그 장면이 갖고 있는 가슴 푸른 느낌들이 있거든요. 그 장면도 사실은 굉장히 뛰어난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스릴러 장르에서 꿈을 이용한다는 건 관객을 배반하고 관객의 뒤통수를 치는 장면 같은 것들로 쓰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 장면에서 역시 대체 어떤 게 꿈이지? 어떤 게 환각이지?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절묘한 위치의 장소였던 것 같아요. 네, 그 장면을 위해서라도 한번 보시면 좋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